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마천루 40층. 박지원의 세계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처럼 아찔하고도 삭막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운용사에서 가장 젊고 가장 냉혹한 펀드 매니저였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수십억이 오갔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네, 그 건은 그렇게 종결하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화상회의를 마친 그녀는 습관처럼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발 아래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 작은 섬처럼 떠있는 공원 하나,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완벽한 풍경에 유일한 오점처럼 존재하는 한 노숙자와 늙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들은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의 낡은 벤치를 자신들의 집으로 삼고 있었다. 지원은 매일같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경멸과 아주 희미한 공포를 담은 눈으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실패한 인생. 그녀에게 저 노숙자는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는 자신이 결코 발을 헛디뎌서는 안 될 나락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은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된 박상훈이었다. 그는 늘 그녀에게 말했다. 지원아, 세상은 승자와 패자 둘뿐이다. 아빠처럼 승자가 되거라. 절대 패자가 되지 마라.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녀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인 듯한 단편적인 꿈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에 이끌려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 손은 그녀의 작은 손에 달콤한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촉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늘 그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잠을 깨곤 했다. 어느 출근길, 지원은 공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숙자와 그의 개, 바위를 마주쳤다. 노인은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반으로 쪼개 더 큰 조각을 바위에게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늙은 개 바위는 그것을 먹지 않고 다시 코로 밀어 주인의 손으로 돌려주고 있었다. 먼저 드시라는 듯이 지원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들의 남루함과 그들 사이의 끈적한 유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고쳐잡고 서둘러 그들 곁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사무실 창가에 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에서 노인은 신문지를 덮고 늙은 개 바위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서로의 천을 나누고 있었다. 지원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빛나는 주식 시세표 화면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불쾌한 풍경을 자신의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그녀의 성공적인 현재는 차가운 숫자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체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경멸했던 저 나약한 존재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체가 곧 불어닥칠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다. 칼날 같은 바람이 도시의 모든 틈새를 파고들었고 밤사이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박지원은 자신의 아파트, 완벽한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따뜻한 공간 안에서 창밖의 혹한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공원 벤치의 노숙자와 늙은 개를 아주 잠깐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상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지원은 평소와 다른 공원의 풍경에 걸음을 멈췄다. 공원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경찰차와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작은 인파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중요한 미팅에 늦을까봐 짜증이 났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인파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았다. 구급대원들이 벤치 위에서 하얀 천으로 한구의 시신을 덮고 있는 것을. 노숙자였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간밤의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저천증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아주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젯밤 그녀가 창밖으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죽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늙은 개, 바위였다. 바위는 구급대원들이 하얀 천으로 주인을 덮는 것을 막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지저대고 있었다. 녀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주인의 몸에 코를 비비고 뺨을 핥으며 제발 일어나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의 애끓는 오열이었다. 그 광경을 지원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계는 철저히 이해타산과 성공,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 관계는 언제나 계약서 위의 갑과 을, 혹은 주식 시세표 위의 숫자처럼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가장 하찮다고 여겼던 한 마리 짐승이 그녀가 평생을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의 견고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매일같이 저들을 봐왔다. 어젯밤에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던 그들을 보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낡은 담요 한 장, 아주 작은 온기라도 나눠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외면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방관자였다. 그녀의 무관심이 어쩌면 이 차가운 죽음에 일조했을지도 모른다.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이 도착해 바위를 포획하려 했다. 바위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녀석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 처절한 몸부림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지원 역시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바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녀석과 눈을 맞췄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던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인 세상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차갑고 계산적인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한 생명의 슬픔 앞에 함께 아파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그렇게 차가운 아침 공원 한가운데서 한 노인의 죽음과
한 마리 개의 눈물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공원의 소란 속에서 박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경찰 모두 당황했다. 아가씨,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저희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바위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오직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바위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손에 자신의 코를 부볐다. 마치 그녀에게서 아주 오래전 잊었던 주인의 향기라도 맡은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위의 목에 걸려있던 낡고해진 가죽 목걸이가 직원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말았다. 목걸이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에이, 재수없게. 이딴 건 쓰레기지. 직원이 불평하며 끊어진 목걸이를 발로 툭 차서 치우려 했다. 그때 목걸이의 낡은 가죽 틈새에서 아주 작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조각 하나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아가기 직전에 그것을 낚아챘다. 잠깐만요. 그녀의 손 안에 차갑고 바삭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종이의 한쪽 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A1ZP8. 그리고 그녀가 종이를 뒤집는 순간 그녀의 온 세상이 멈췄다. 종이의 뒷면에는 희미하고 떨리는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손녀 박지원에게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박지원.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녀, 할아버지. 그럼 저 노숙자는 그녀가 매일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실패한 인생이라 경멸했던 저 노숙자가 그녀의 할아버지였다는 말인가? 그녀의 뇌리 위로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던 그 꿈속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커다랗고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했던 그 손, 그녀의 작은 손에 사탕을 쥐어주던 그 손. 할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작은 종이 조각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는 오직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남은 것 같았다. 그녀가 경멸했던 남루함은 사실은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다. 그녀가 외면했던 실패한 인생은 사실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이성적인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위 역시 그녀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었다. 마치 이제야 알아주셨군요라고,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성공과 실패의 겨울은 이제 끝났다. 한 노인의 차가운 죽음과 한 마리 늙은 개의 뜨거운 충성심이 그녀의 닫혔던 마음에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박지원은 그날 자신의 차가운 아파트로 늙고 병든 개 바위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녀는 바위를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음식을 먹였다. 바위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마치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이
지원은 식탁에 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내 손녀 박지원에게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 아래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자열. 그녀는 펀드 매니저였다. 그녀의 세계는 숫자와 논리와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문자열이 분명 어떤 의미를 가진 키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은행 계좌번호, 금고 비밀번호. 그녀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금융의 전문가였지만 이 암호는 그녀의 지식 밖의 것이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괴짜였지만 컴퓨터에 있어서는 천재였던 한 친구를 떠올렸다. 김민수.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원은 수소문 끝에 작은 보안 스타트업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지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민수는 대학 시절 얼음 공주라 불리던 지원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원은 멋쩍게 웃으며 그에게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민수는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그 위에 문자열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지원아, 너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건 아주 오래된 버전의 암호화폐 지갑. 프라이빗 키야.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극소수의 개척자들만 사용하던 방식이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잊힌 유물 같은 거라고. 그의 말에 지원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노숙자였던 할아버지가 암호화폐의 초기 개척자였다니. 이 지갑 열어볼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 지금의 시스템과는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해보지.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민수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잊힌 과거의 유산을 발굴하는 디지털 고고학 현장이 되었다. 민수는 낡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오래된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며 지갑의 문을 열기 위해 애썼다. 시간은 흐르고 모니터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지갑의 마지막 보안 단계에 도달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라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젠장, 비밀번호라니 뭘까? 할아버님 성함 생신, 민수가 물었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밤마다 꾸던 그 꿈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손이 쥐어주었던 사탕. 혹시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희망 없이 속삭였다. 따뜻한 손이라고 한번 쳐볼래? 너무나도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비밀번호. 민수는 피식 웃었지만 속는 셈치고 키보드를 쳤다. 라디오 šanson.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지갑이 열린 것이다. 화면 속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지원아, 이거 지금 가치로 수조원이야. 수조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현실감을 잃은 그 숫자가 맴돌았다. 매일 공원에서 마주쳤던 남루하고 초라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만큼의 거대한 부를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갑 안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강력하게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진실이었다. 지원과 민수는 말없이
모니터 위에 그 두 글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막 거대한 부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기려 했던 진짜 비밀은 바로 저 작은 파일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조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박지원의 머릿속에서 현실감을 잃고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돈이 아닌 진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암호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돈보다 더 무거운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저 안에 잠들어 있었다. 이건 암호화 수준이 훨씬 더 높아. 열기 어려울 거야. 김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와 민수는 다시 한번 밤을 새워 이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암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또다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났다. 이번엔 뭘까? 따뜻한 손보다 더 깊은 암호일 텐데.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왔던 그 꿈속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손, 공원, 그리고 사탕.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아주 작고 예쁜 별 모양의 사탕. 멸사탕.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민수는 그녀의 말에 키보드 위에 별사탕이라고 입력했다. 엔터. 파일의 잠금이 풀렸다. 그것은 문서 파일이 아니었다. 영상 파일이었다. 민수가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십 년은 더 젊어 보이지만 분명 그녀의 할아버지 박인환 회장이었다. 그는 아직 노숙자의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미래의 지원에게 직접 말을 걸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내 사랑하는 손녀야. 네가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먼저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너에게 부끄러운 할아버지로 남아야만 했던 나를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 박상훈 사장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공모하여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그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빼돌리고 아버지에게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는지, 나는 내 아들과 법정에서 싸울 수가 없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 그것은 우리 가문을,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짓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사라지기를 택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한 낙오자로 손가락질 받는 노숙자의 삶을 택한 것이다. 그의 곁에는 그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충직한 게 바위만이 함께했다. 하지만 지원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매일 네가 다니게 될 회사가 지어지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네가 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네가 아비의 그릇된 욕심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이 할아비는 매일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갑에 든 돈은 내 아비가 손대지 않은 나의 진짜 유산이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이었지.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온전히 너의 것이다. 이 돈으로 나 아비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라. 영상의 마지막,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그녀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랑한다.
내 손녀 지원아, 부디 행복하거라.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원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존경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길거리로 내몬 폐륜하였다. 그녀가 경멸했던 할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그녀의 모든 성공과 야망이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는 마침내 열렸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상자에서 나온 진실의 칼날로 거짓의 세상을 심판하는 일뿐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박지원은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손에 넣었던 그 거대한 제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신의 모든 능력과 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 김민수와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하고도 무서운 전의 전쟁이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증권계 정체 모를 거대 자본이 등장했다. 바위투자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였다. 바위투자는 박상훈 회장이 운영하는 그룹의 주식을 시장에 나오는 족족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지분율이 10%, 20%를 넘어서자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상훈 회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방어에 나설수록 상대는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아버지를 몰아냈던 방식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침내 바위투자의 지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그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상훈 회장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침내 회의장 문이 열리고 그 미지의 최대 주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곳에는 그의 딸 박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법률 대리인과 친구 김민수가 함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러 온 자의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네가 어떻게... 박상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 그녀는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영상 편지를 재생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자신들이 존경했던 박상훈 회장의 추악한 과거,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쫓은 그의 폐륜적인 만행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원은 할아버지의 암호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민수가 찾아낸 박상훈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상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그가 내쫓았던 아버지의 유산과 그가 무시했던 딸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민수가 미리 제보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박상훈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지원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함과 역사의 비정한 순리에 대한 씁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작은 공원에서 할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낡은 벤치가 보였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되찾고 싶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그가 주었던 별사탕의 기억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박상훈 회장은 그의 모든 범죄가 인정되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회사는 이제 새로운 주인 박지원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를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계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을 돕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복판에 아주 특별한 건물을 세웠다. 노숙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반려동물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최신 시설의 보호소였다. 건물의 입구에는 인환과 바위의 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개소식이 열리는 날, 지원은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보호소의 주방에서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직접 대접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제법 살이 오르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늙은 개 바위가 평화롭게 엎드려 있었다. 한 노인이 자신의 늙은 개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녀에게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복실이랑 헤어지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아니에요.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르신, 그녀는 무릎을 굽혀 바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보호소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동물들의 온기를, 그들의 웃음소리를 가슴에 담았다. 그녀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되찾은 것이다. 그것은 수조원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조차 가장 낮은 곳에 생명을 아끼고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숫자의 세계에서 성공을 좇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가장 그늘진 곳에 온기를 나누어주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던 따뜻한 손, 이제 그녀는 바로 그 손으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바위가 만족스러운 듯 나직하게 끙 소리를 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